별이 빛나는 밤 속삭임이 들려와 공포사연 당신 곁에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밤 9시 19분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도 이번 여름의 마지막 공포사연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여름 공포사연 덕분에 정말 즐거웠는데요. 아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에 오는 비를 기점으로 해서 계절이 바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최근까지도 늦더위가 계속 되고 있고 강릉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강릉을 포함한 여러 곳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지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또 다른 따뜻한 사연들 이야기하다가 또 더워지면 공포사연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남은 공포사연들 싹 다 한번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보이즈의 Your Idol 이었습니다. 아이고 뭐야! 내 만화도 저승사자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펄님 안녕하세요. 늘 재밌게 듣는 펄밤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공포 에피소드 하나 제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방송국원으로 활동하던 5년, 6년 전쯤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저는 묻힌 열정으로 대학 방송국원뿐만 아니라 영상 동아리, 알바 2개, 영상 공모전 하나, 팀플 2-3개를 동시에 돌리는 묻힌 갓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공 수업들을 끝내고 부대찌개집 알바를 마치고 팀플 회의를 한 뒤에 밀린 방송국 영상 편집을 하러 졸린 몸을 이끌고 밤늦게 방송국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 방송국 편집실은 대학교 캠퍼스와는 10분 거리에 있는 별채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방송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동아리들이 함께 쓰는 건물이지만 늦은 시각엔 대부분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지하인지라 조금은 음습한 기운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여튼 저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나도 졸린 눈으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편집하던 영상은 대학 뉴스 영상이었는데요. 아나운서 친구가 정면을 바라보고 리포팅을 하는 장면을 컷 편집하는 도중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결국 저는 컴퓨터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잠시 눈을 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편한 자세로 자면 숙면을 취할 것 같아서 책상 위에 팔짱을 낀 손을 올리고 그 위에 정면으로 머리를 올려 아주 불편한 자세로 잠을 취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이 들었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디선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섬뜩해진 기분에 정신이 또렷해짐과 동시에 소름 돋고 괴이한 시선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안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아나운서 친구의 눈이 엄청나게 커진 채로 그 앞에서 자고 있는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지만 놀란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몸은 움직이지 못한 채로 정면에 둔 고개를 왼쪽으로 스르륵 옮기는데 그 순간 그 친구의 튀어나올 듯한 땡그란 눈이 그대로 고정된 채로 눈동자만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그대로 우당탕탕 으악! 소리를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졸리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겠죠. 그렇지만 아침에 날이 밝고 나서 방송국 친구와 다시 들어간 편집실에서 영상 프로젝트 파일을 확인해 보니 제가 컷 편집했던 그 장면의 클립이 없고 그 이전의 것들까지만 남아있는 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주펄님과 펄순 펄떡이 여러분들은 아무리 갓생이라고 해도 밤은 새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열정 넘치는 하루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치만 사연을 쓰는 지금은 새벽 3시네요.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선우정아님의 봄처녀 틀어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그 편집하던 영상이 저장이 안 된 것이 더 공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부천에 만화영상진흥원이 있어요. 되게 배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만화가들이 낮밤이 바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밤에도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이제 정전이 돼가지고 정전이 됐대요. 그랬더니 새벽이었는데 온 건물에 마치 그 좀비 영화처럼 갖가지 괴성들이 동시에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월드컵 때 우리나라 골 넣었을 때처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복도에 그때 누군가 있었다면. 갑자기 불이 꺼짐과 동시에 건물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괴성들.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신청해 주신 노래 선우정아님의 봄처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펄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써볼까 말까 하다가 생각이 나서 늦은 공포사연 작성해봅니다. 바야흐로 쫄쫄이 내복만 입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꼬꼬마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지금 나이로 계산하면 1997년에서 98년도쯤일 겁니다. 요즘도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주택이어도 1층에 3호, 2층에 3호, 3층에는 집주인이 사는 흔한 형태의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문도 있었고요. 저희 동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대문이 대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전단지도 놓고 가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고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도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동네 양아치들이 몰래 들어와서 구석진 곳에서 담배도 피우고 갔죠. 아무튼 저는 이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지인분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커피를 직접 타드리곤 했어요. 이런 모습을 어른들이 신기해하면서도 귀엽게 보셨는지 용돈도 주시곤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오시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며 커피를 대접해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인기척이 들려서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 중 한 분의 손님일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안 보이시는 거 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손님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끓이려고 쫄쫄거리며 싱크대로 갔는데 그 아저씨가 아무도 없니?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저씨 물이라도 한 잔 줄래? 하더니 보이는 방문을 다 열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그리고 안방. 근데 안방에 저희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집에서 나가셨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그 아저씨는 특이하게도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것보다 바닥에 발자국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두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겠다 싶어서 닦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물호스랑 빨래방망이로 맞았거든요. 아이고. 아무튼 이런 소소한 일이 있고 얼마 뒤 저희 집에 스포츠 머리를 하고 가죽 자켓을 입은 하여튼 범죄도시에서나 나올 법한 아저씨 한 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당연히 또 커피를 타드렸습니다. 그때 뭐 사 먹으라고 용돈도 받았던 것 같아요. 뿌듯하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셨던 그 손님은 도둑이었고요. 그 도둑은 당시 뉴스에 계속 나왔던 신창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라 정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소한 사연인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신청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입니다. 아니 이건 소소한 사연이 아니고 대대한 사연이잖아요. 아니 네임드가 신창원이라고 그 탈옥수 되게 유명한 탈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잡히다가 그 아마 택배 기사님이었나 배달 기사님의 어떤 기지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잡혔던 아주 유명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제 경찰들을 너무 농락하면서 도망 다니니까 막 그 사람을 응원하는 팬덤까지 생겼던 꽤나 미남이었거든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던 90년대 말이었지요. 야, 신창원이 어떻게 아유, 아버지가 참 그때 주무시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참 무서운 사연이네요. 신창원 티셔츠라고 또 유행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욕 보셨습니다. 신청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군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지금부터 적을 사연은 무려 10년 정도나 된 아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방학에 노는 것이 아까워서 ROTC를 지원했는데 덜컥 붙어버려 대학교 학위와 장교 후보생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ROTC에서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는 방법은 방학에 여지없이 후보생을 버스에 싣고 괴산으로 납치하여 식스배럭을 올린 몰래 멀티에 현실과 단절시킨 상태로 약 한 달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전에 계신 병사분들에 비하면 사회와의 단절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육을 압축시키기에 훈련의 강도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겨울에도 여지없이 저희는 새로 들어온 후배들과 같이 푹신한 리무진 버스에서 누리는 약간의 긴장 섞인 마지막 꿀잠을 잔 이후 배럭이 6개가 있는 괴산의 몰래 멀티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젖은 전투화를 신은 채 비를 맞으며 훈련하다가 감염이 된 사마귀가 아물기도 전 다시 시작된 훈련에 저희는 야전삽으로 얼어붙은 땅을 껍질 마냥 5cm 정도 벗겨내며 군대의 열악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는 A형 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했기 때문일까요? 밤이 되자 너무 피로하여 꿀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기가 무섭게 저를 깨우는 손전등 불빛과 목소리에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후번초 불침번이었으면 차라리 좋았겠지만 기초 군사훈련이었던 작년에는 하지 않던 초병 역할이 이번 훈련부터 포함되어 있기에 저희는 총기를 꺼내어 꽁꽁 싸맨 채 병영 입구로 향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는 군용 파카를 보급받았습니다. 그 파카는 특이하게 모자 부분이 매우 커서 방탄모가 같이 들어가더군요. 벙어리 장갑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벙어리 장갑은 처음 봤는데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집게 손가락 부분이 분리되는 그런 장갑이었습니다. 앞선 근무자와 교대하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역시나 별것 없었습니다. 이 어두운 괴산의 산골짜기에 특이사항이 있어봐야 고라니 정도겠지요. 교대를 완료하고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새벽 2시라니. 초병 2시간 근무가 끝나면 잘 시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한탄하며 저희는 찬바람 아래 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의 간격은 상당히 멀고 어두운 밤 조명이라고는 하늘에 뜬 별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너편 배럭의 근무자가 힐끗 보였습니다. 서로 손을 흔들며 생사를 확인하고 그 추위를 버티고 있던 와중에 배럭의 쪽문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당직을 서고 계신 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담배라도 피우러 나오셨나 싶었죠. 그러나 그 형체가 달빛의 그림자 너머에서 넓은 공터로 나오자 멀리서도 그 형체가 옷을 매우 얇게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밤중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에 얇은 활동복 하나만 입고 나오다니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활동복, 후보생의 활동복이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그 존재가 후보생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간부 교육일지라도 2인 1조 활동이 기본인데 홀로 나와 이쪽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그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면 수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던 그가 갑자기 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병영 6개의 중앙 공터였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동기들은 당황하여 서로 가까이 붙어 대화하였습니다. 저희들 역시 아니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까지 저 녀석한테 가봐야 하나? 이런 의견과 기다리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멀뚱히 서 있던 그 형체는 갑자기 들고 있던 무언가를 양손으로 잡더니 바닥을 힘껏 내려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블럭과 쇠가 마주치는 거친 소리가 어둠을 깨우며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희와 맞은편 병영의 동기들은 이를 멈추기 위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저희는 그 존재의 근처에 다다르자 걸음을 늦췄습니다. 이 추위에 얇게 입고 있으면서도 떨지 않던 그에게 무언가 엄청난 이질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초병 훈련이기 때문에 실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방어할 수단은 저희가 가진 피지컬 뿐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건 말입니다. 그때 건너편 병영에서 왔던 동기 둘이 빈 총을 그에게 겨누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을 내려치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가 들고 있던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것은 접힌 야전삽이었습니다. 국방색 외피에 들어있던 군장에 결속되어 있어야 했던 그 야전삽이었습니다. 비어있더라도 총을 겨누었기 때문일까요? 땅을 내리치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묻혀 있어. 그저 몽유병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묻혀 있다는 것인지 저는 궁금함이 앞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뭐가? 내가 묻혀 있어. 추위의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건너편 병영에서 온 동기들은 이상 행동을 하는 그의 가슴팍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속한 교육대대임을 인지하자 야전삽을 빼앗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나온 거야? 저희야 그가 측문으로 나온 것을 보았으니 이를 대신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쪽 문으로 나오더라고. 그 말에 고마워 라 들리지만 에이 또 정신병인 척 연기에서 훈련에 중도 하차하려는 패급 중에 하나인가 보네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감사를 표한 그 둘은 양팔로 몽유병에 걸린 듯 허우적대는 그를 끌고 다시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창문으로 이를 보았는지 건너편 병영의 훈련 지도 간부인 당직 사관께서 나오셨고 이 둘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이내 당직 사관은 멀찌감치 서 있던 저희를 손짓으로 불러 이를 설명하게 하였습니다. 저쪽 문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오더니 땅을 막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직 사관은 화가 난 듯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나왔는데 건물 문이 잘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도 확인을 안 했단 말이야. 인수인계 어떻게 받았어? 문제 없다고 받았지? 바닥을 찍어대던 이의 생활관 동기 몇과 불침번이 내려와 그를 데려갔고 죄송합니다만 연발하며 고개 숙인 건너편 초병 둘과 괜히 엮인 저희까지 넷을 데리고 당직 사관은 측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측문은 위아래 잠금을 포함하여 열쇠를 사용하는 쇠사슬로 한 번 더 잠깁니다.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뿐이 아닌 내부 후보생이 도망가는 것도 막기 위해서였지요. 특히 연인 관계인 남녀가 동시에 후보생일 경우 밤에 몰래 만나는 일이 가끔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걸 막으려는 의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잠겨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열고 쇠사슬 틈으로 빠져나왔다면 위아래 잠금이 풀려 있어야 했습니다. 당황한 당직사관은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가더니 1층에 있는 후배 불침번을 불러 야간에 일어난 사람이 있는지와 누군가 이 복도를 지나쳐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통 1층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후배들이 지키고 있는데 처음 겪는 군사훈련에 긴장감이 가득하여 성실히 임하기에 절대 이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선배라서 보내줬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리둥절하다는 듯이 전혀 못 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따라갔던 저희 역시 야, 이 문 열고 나온 게 맞아? 라는 질문을 수차례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분명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고 그가 나와서 땅을 내리찍는 장면을 보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물론 그쪽 병영에서 초병을 하던 동기 둘 역시 정문으로는 누구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기에 그 둘은 당직 사관의 명령을 받아 병영을 쭉 돌며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 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직 사관은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병영,
다른 교육 대대이기 때문에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어 먼저 돌아가라며 보내주셨고 저희는 다시 저희의 교육대대 병영의 문 앞에 서서 덕분에 시간이 빨리 갔다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서는 손전등을 든 사관이 건물을 몇 바퀴나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초병이 오자 저희는 일어났던 일을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생활관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저희는 야 이거 수상한데 당직 사관이 초병 잘하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보낸 거 아니야? 라며 의심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저는 옆 생활관에서 계속 넘어오는 동기들에게 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여름 훈련이 되자 이 사연은 이미 ROTC라면 모를 수가 없는 괴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온 문이 잠겨있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접힌 야전삽으로 땅을 찍었다는 내용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진짜 그 땅 밑에 묻혀있던 귀신이 들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ROTC를 집안에서 강요하여 중도하차하고 싶어 연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나왔을까요? 다음 하계 훈련 과정에서 야간에 동기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 의심되는 방법이 있긴 하더군요. 일단 저희가 믿었던 문을 열고 나온 모습이 사실은 쓰레기장에 있던 거대한 박스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나온 척 연기를 한 것이고 실은 건물 뒤에서 등장했던 것으로 보자면 불가능은 아니었습니다. 추론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1시 30분 야간 점호를 합니다. 인원 파악이 끝난 직후 22시 소등하기까지 화장실을 단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찰나의 5분이 주어지는데 그가 이 시간을 이용하여 건물을 빠져나와 새벽 2시까지 활동복 하나로 추위를 버텨가며 밖에서 숨어 있다가 야전삽으로 바닥을 찍는 이상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관 후 야전에서 병사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는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야전삽으로 훈련장을 탈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등 주변 모두 그가 장교하기를 희망하여 그 압박감에 아예 그것들로부터 도망가 숨어 살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장소가 제한적이라 교육대대별로 훈련이 다르다 보니 그 교육대대는 A형 텐트 설치를 아직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름에 잘 파지던 땅이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을 것입니다. 낮에 해가 좀 비추어도 껍질 벗기는 것이 전부인 땅이 야간에는 얼마나 단단해져 있었을까요? 이에 큰 절망감을 느껴 주변을 둘러봤겠지만 철조망은 높고 튼튼하며 입구는 무려 현역 병사가 지키고 있는 철두철미한 환경이라 결국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이상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쪽이 더 무섭더군요. 차라리 귀신 들린 것이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리쌍의 발레리노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그 정도면 좀 보내줘라. 그 정도면 보내주는 게 맞아. 오죽했으면. 정말 장교도 타령을 하고 싶을 때가 있군요. 하긴 그렇겠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요. 자, 리쌍의 발레리노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쌍의 발레리노였습니다. 발레리나 카푸치나. 이 노래 2007년 노래인데요. 이거 뮤직비디오가 정말 무섭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공포 영화 뺨치고 공포 영화 한 편 본 느낌이 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드라마타이즈라고 해서
뮤직비디오를 약간 드라마나 영화처럼 찍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주 잘 만든 뮤직비디오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회사 일 때문에 무척 힘들었어요.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람 때문에 무척 괴로웠는데요. 팀장님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빈정거리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찍힌 저는 매일 벌받듯 옆자리로 불려가서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정규 업무 시간 동안은 혼나다가 팀장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넘어가니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 고향이 지방인지라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기도 했고 걱정 끼치기도 싫어서 힘든 내색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버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한번 통화하면 한두 시간은 이것저것 시시콜콜 얘기하는 사이였음에도 그 즈음에 회사 일이 힘들다는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팀장님의 갈굼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집에 들어와 쩍쩍 갈라져 메말라 눈물조차 안 나오는 상태로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집이 번화가 근처라서 술 마신 사람들이 깔깔대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꼭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고집 때문에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머리에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 정도도 머리에 안 들어가면은 대학은 어떻게 다녔어? 그 소리들은 낮에 들은 팀장님의 목소리였다가 점점 제 목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살아있어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걸? 스스로를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에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더 견딜 기운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지 무늬를 눈으로 줬다가 마침내 다른 방식으로는 이걸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월세 사는 오피스텔에서 잘못되면 집주인분한테 큰 폐를 끼치게 되겠지. 그러지 말고 옥상으로 가볼까?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지하철은 안 끊겼을라나? 한강에 가볼까? 그치만 물은 무서운데 어디가 나으려나? 거의 결심을 굳힐 때쯤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 50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녁 9시에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저녁 9시 이후에 전화를 드리면 아예 받지를 못하시는데 억지로 깨서 전화를 하면 잠꼬대 하듯이 말씀하시고 깬 이후에는 내용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 잠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목소리로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전화 받네? 아직 안 자? 엄마도 아직 안 주무시네? 무슨 일 있어? 그냥 네 생각이 났어. 그럼 잘 자. 허무하게도 대화는 그것뿐이었고 엄마는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갑자기 홍수가 난 것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새벽 2시까지 울다가 잠이 들었네요. 날이 밝은 후 갑자기 웬 전화였냐, 그 시간에 왜 안 주무셨냐 하고 여쭤봤는데 자다가 깼는데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지 가 엄마 대답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던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제 대답의 끝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무덤덤한 성격에 예지몽을 꾼다든지 촉이 좋다든지 하는 거랑은 거리가 먼 분입니다. 별로 믿지도 않으시고요.
이 글을 쓰면서 예전에 밤에 갑자기 전화하셨던 게 기억나시냐고 여쭤보니 당시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엄마가 엄마의 취침 시간인 9시 이후에 깨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뭐였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입장이 되어 보니 그날 엄마가 전화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그 후로도 뭐 대단히 잘 되진 못했어도 어찌됐든 견디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심리 상담 받으면서 선생님께 들은 건데요. 사람은 스스로 무가치하다든지 쓸모없다든지 하는 말을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대요. 그런 말은 다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온 말이라고요. 만약 펄떡이 여러분들이 아주 힘드실 때 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다면 그런 말은 다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남이 한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뭐 공포라고는 일도 없었지만 공포사연 펄밤이 영원하길 바라며 쓴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입니다.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엄마들은 참 그런 게 있죠. 뭔가 있었겠죠.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저녁 후 유행에 맞춰 그냥 쉬었음 청년 생활을 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 댁에 치킨 조끼 마냥 얹혀서 손바닥이 허해지도록 일을 하지 않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가스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띵띵띵띵 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주황색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렇게 젊은 여성을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집에 혼자 점검하라고 보내다니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국가스안전공사!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튼 오셨으니 그냥 보낼 수도 없었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혼자 있는 집을 점검하라고? 저 사람은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지? 백수인가? 정답입니다. 그 사람은 분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품이 절반이더군요. 정황상 맥주는 아니고 비눗물 같더군요. 그것을 가스 밸브에 뿌리고 거품이 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가스 누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거품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났다면 이것 또한 공포 사연이었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라 인사하며 문을 열어 풀어준 이후 다시 저는 쉬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과 30대 초로 보이는 다른 남성까지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좀 이상했지만 속으로 요즘은 1차 점검, 2차 점검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 보구나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뭐 비눗물 정도야 신입사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만 정밀 점검은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 테니까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부엌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밸브에 비눗물을 분무기가 아닌 붓을 이용하여 바르더군요. 그 밸브 점검했는데요? 라고 제가 말하자 그분들은 에? 자체적으로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아까 젊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분들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더니 점검을 이어가셨습니다. 가스관은 가스레인지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일러에도 연결되어 있기에 그분들은 보일러까지 점검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수상한 장비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길고 단단한 것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언가 빼곡히 적힌 이상한 종이를 보여드리며 이러이러한 점을 점검했고 이상 없습니다. 라는 소견과 저의 서명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까 처음 오신 그 여자분은 서명을 안 받고 가셨더군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2번이나 점검을 하다니 여러 상상을 해보았죠. 신입사원한테 적응하라고 먼저 돌아보라고 시킨 건가? 아니면 집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라는 지시를 오해해서 점검까지 같이 한 건가? 아니면 옆 라인을 갔어야 했는데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잠시. 다시 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부모님과 밥을 먹는 와중 이러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뚱뚱뚱뚱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스 점검 기사를 사칭하여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은 작가님의 공포 라디오 중에 점검 기사를 사칭하여 집에 들어와 이것저것 보고 갔다는 사연을 듣고 생각이 난 일화입니다. 당시 저는 당연히 허접하게 점검하고 호련히 떠난 분을 의심하며 젊은 여성분이 그런 짓을 이라 생각했는데 곧이어 다시 생각해보니 뒤늦게 오신 분들이 2인조 전문 터리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명이 어그로를 끌고 다른 한 명이 물품을 빼간다던가.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점검 기사였을까요? 신청곡은 섬집 아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굴의 목을 따라간다는 전투적인 노래이지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글쎄 어느 쪽이 보통 2인 1조로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 작업실에도 가끔 점검이 나오는데 항상 혼자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검침은 여자만 한다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거 참 미스테리하군요. 자, 섬지박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마키의 섬지박이였습니다. 노래가 참 서글프군요. 아까 전에 읽었던 사연과도 왠지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드네요. 어머니의 전화 말이죠. 어머니께서 모래밭을 달려온다는 가사가 참 심금을 울립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초등학교 시절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혼자 있어야 했던 이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오롯이 혼자 보내는 밤이 어색해 밤새도록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TV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오른쪽 방향에 위치한 제 방으로 쓱 시선이 가더군요. 그 당시에 길쭉한 일자형 나무 옷걸이가 있었는데 맨 위에 모자, 아래에는 티셔츠, 맨 밑에 바지가 걸려 있어서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깜짝이야, 사람인 줄 하고 시선을 다시 TV로 돌리려는데 문틀에 얼굴을 반쪽만 내밀고 저를 보고 있는 눈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짜 사람 얼굴이었어요. 너무 놀라니 피가 식고
온몸에 닭살이 돋고 등에 털이 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인지부조화가 생겨서 눈만 껌뻑거리니 그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난생 처음 헛것을 본 거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헛것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람이었다면 사고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부모님은 일을 나가시고 동생하고 둘이 집에 있게 됐는데 저는 화장실에 있었고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무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동생이 저를 보더니 굳은 얼굴로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이? 하고 쳐다만 보니 동생이 하는 말이 방금 안방으로 들어갔잖아. TV를 보면서 주변 시야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저를 봤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동생은 그 후부터는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둘이 뭔가를 보고 느끼던 때가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는 둘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다다미 방에서 이불을 펴고 둘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잤습니다. 저는 잠이 올락말락하는 순간부터 발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행의 피로가 몰려온다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마치 누가 제 발 위에 서서 발을 누르는 것처럼 지그시 무겁게 꾹 누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발로 휘적휘적 하다가 다시 내려놓으면 또 꾹 누르는 느낌이 드는데 신기하게도 눈을 뜨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건 그냥 피로감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동생이 이상한 꿈을 꿨다며 자기가 자는데 언니가 자신의 발 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자기 발을 누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숙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동생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도 이상한 느낌을 발 쪽에 받았다. 무서웠다. 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어떤 종교인과 대화를 하다가 일본에서의 일화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때 눈 떴으면 한국 못 왔어? 끝입니다. 이 밖에도 신기한 경험이 몇 가지 있는데 이 긴 여름 끝나기 전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거 참... 두 분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이 따로 있을 때는 안 일어나는데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이거 참 무섭네요. 지금 채팅창에 통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통풍 환우로서 말씀드리는데요. 통풍의 통증은요, 이렇게 꾹 지그시 누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고요. 한번 느끼고 싶다면 지금 한번 실행해 보세요. 지금 냉장고를 가셔서 뭐 소주병 같은 게 있으면요, 한번 바닥에 내리쳐서 깨보세요. 그러면은 자잘자잘한 유리 파편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쓰레받기로 잘 담으세요. 그 다음에 신발 밑창에다가 부으세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걸으세요. 그게 통풍입니다. 자, 신청곡은 조지 벤슨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듣겠습니다. 조지 벤슨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펄디. 저에겐 너무 무섭지만 남들은 비웃는 공포썰 하나 풀어봅니다. 저는 JYP 공포증이 있습니다. 네, 그 공기반 소리반의 박진영 씨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생 때 학원에 다녀오면 저녁 9시였고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집에 혼자였습니다. 그날은 너무 졸린 나머지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집은 너무 어두웠고 TV에 은은한 빛이 거실을 미세하게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을 보려고 해도 제 시선은 누군가 제 머리를 강제로 누르고 있는 듯 TV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TV에선 박진영 씨가 네가 살던 그 집이라는 노래를 특유의 흐느적거리는 춤과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옛날 노래를 지금 방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왠지 모를 두려움 같은 걸 느꼈는데 네가 살던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라는 가사를 부를 때 갑자기 박진영 씨가 씩 하고 웃으면서 네가 살던 그 집, 네가 살던 그 집이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TV 밖의 저를 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여전히 누군가 제 머리를 눌러 고정시키고 있었고 박진영 씨가 점점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검은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있는 힘껏 천장을 보려고 고개를 올렸는데 제 머리를 누르고 있던 것은 바로 또 다른 기괴한 모습의 박진영 씨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몸이 굳어버렸는데 코앞에서 박진영 씨가 갑자기 네가 살던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라고 소리 지르며 피에로처럼 변하더니 입이 찢어지고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가 친구 집에 있다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웃으시더라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웃었습니다. 왠지 저는 답답함만 느끼고 이후 TV에서 박진영 씨가 나오면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쳤다가 한동안 잊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는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자기도 박진영 씨가 나오는 가위에 눌린 적이 있다며 진지하게 말하길래 처음엔 다들 장난인 줄 알았지만 곧 진심인 걸 알아챘습니다.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박진영 씨가 나와서 웃고 있었다는 건 동일했습니다. 도대체 박진영 씨는 왜 사람들의 꿈에 나오는 걸까요? 아직도 전 박진영 씨가 무섭습니다. 신청곡은 네가 사는 그 집입니다. 이거 해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직도 맡으신 것 같은데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이거는 해명하시고 공직 생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꿈에 나오시는지. 자, 노래 듣겠습니다. 공포 사연인 줄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사자에겐 공포였을 텐데 말이지요. 자,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살던 곳은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지만 당시만 해도 같은 시내에서도 외곽 혹은 변두리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주하는 인구도 적고 논밭이 주변에 쫙 깔려있는 동네였답니다. 논밭이 많다는 것은 첫째로 논밭 사이로 잘 깔린 포장도로 대신
좁은 논두렁만이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 길을 밝히는 가로등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충 동네 풍경이 어땠을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요즘 친구들은 일명 스카이 카페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한다더군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스카이 카페 대신 주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서실은 주로 새벽 한두 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보통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보충 수업만 한 날은 10시에서 11시까지, 시험 기간이라면 야자를 하고 나서도 독서실 문을 닫을 때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동네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편이 너무 좋아져서 밤 늦게까지라도 여기저기 쉽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때만 해도 대중교통은 고사하고 집 근처에 독서실도 없어서 학교를 마치고 타는 통학버스의 루트를 따라서 있는 독서실에 등록하고 마칠 때가 되면 부모님께 문자를 미리 드린 뒤 데리러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느라 독서실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어머니께서 데리러 와주셨더랬죠. 독서실에서 집까지 포장도로만 따라간다면 꽤 돌아가야 했지만 저희는 부모님 세대 이전부터 이 동네에 산 덕에 논두렁길도 익히 알고 있는지라 어머니께서는 시간도 많이 늦었겠다. 논두렁 지름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논두렁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던지라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해도 속력을 빨리 낼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이 논두렁 양 옆에는 논이 널찍이 펼쳐져 있는 새벽 2시의 고요함. 보이는 유일한 빛은 헤드라이트의 의지에 천천히 이동하는 와중 논두렁길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한 남성의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논두렁길 한가운데서 터덜터덜. 아무리 차가 천천히 간다 해도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야 빠르니 남자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펄님 그리고 펄떡이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캄캄한 와중 내 뒤에 헤드라이트를 켠 차가 오는 걸 알아차린다면,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논두렁길이 보행자와 차가 함께 가기에 비좁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옆으로 잠시 비켜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옆으로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차가 꽤나 가까워졌는데도 말이죠. 이제는 차가 먼저 지나가야만 할 거리. 남자가 비켜날 기미가 없자 어머니께서는 얕게 경적을 울리실 생각으로 천천히 손을 핸들 중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 차 안의 온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 즈음이 정확히 어떤 계절이었는지, 그날따라 추웠는지 더웠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어머니와 제가 있던 차 안은 삽시간에 얼어붙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에게선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적을 울리시려던 것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도 어쩐지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남자가 다시 고개를 돌려 살짝 논두렁길 가장자리로 비켜나는 걸 보고 어머니께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집에 올 때까지, 오고 나서도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은 또다시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학교를 마친 뒤 독서실로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어머니께서 데리러 오시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1, 2주 정도
이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서늘하고 꺼림칙한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논두렁길이 아니라 9시 뉴스에서요. 저희 동네와 그 근방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대도 다양, 직업군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뒤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연쇄살인이 아닌지 무게가 기울던 도중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그리고 범인의 얼굴이 TV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논두렁길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었죠. 내가 혹시 착각한 게 아닐까? TV를 함께 보던 어머니에게 확인해보려 고개를 돌린 순간 굳이 묻지 않아도 됨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피의자의 행적은 한동안 TV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치만 저도 어머니도 그 얘기를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둘이 말하지 말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말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지라 그 사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 중에는 범죄자가 잡힌 후에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동네는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곳인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변했습니다. 논밭도 다 사라지고 논두렁길도 물론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저를 포함해 몇몇 친구들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해 1년의 명절 때만 겨우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동네를 방문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르거나 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펄림 라디오를 즐겨 듣다가 문득 아주 오래 묻어둔 기억이 떠올라 사연을 써보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사연과는 딱히 상관없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에이미 홀란드의 How Do I Survive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읽지 말고 저만 알라고 뒤에 메모를 좀 붙여주셨네요. 정말 유명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채팅창에도 아까 이름이 나온 것 같았는데 여기 읽지 말아달라고 하니 저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무섭네요. 아니 오늘 네임드가 많이 나오네요. 저기 신창원 씨도 나오질 않나. 참 무섭습니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사연이 2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도쿄에 거주 중인 여대생 펄순이입니다. 본격적인 썰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연은 약간의 공포 요소와 19금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살짝 선정적일 수 있습니다. 과하진 않습니다. 보호자의 지도하에 15세 미만 청취 가능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5년 1월 중순,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Introduction to Astronomy라는 천문학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사이버 강의라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데다가 챗GPT로 해결할 수 있는 퀴즈 몇 개만 풀면 되는 꿀 강의라서 감사히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 3주에 한 번꼴로 직접 천체 관측을 하고 레포트를 써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천체 관측이랄 게 별게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별 보고 인증샷만 찍으면 되는 수준이라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듣고 있었더랬지요. 지난 1월 중순의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천체 관측 과제이기도 했고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나중에는 제법 대충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엔 가벼운 차림으로 무작정 밤 거리를 걸었습니다. 별자리 앱을 확인하면서 과제물로 찍어야 하는 별자리를 찾는데 핫불사. 핸드폰으로만 보고
별자리가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 하늘을 보면 야속하게도 건물들이 가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분쯤 걸었을까요?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네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엔 싸한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노래를 들으며 걷고 있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넘어서 전달되는 정적이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육감적으로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던 저는 그 순간 빠르게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측에 아무래도 재수 없고 을씨년스러운 불 꺼진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앞불사, 공동묘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신사나 절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뒷뜰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던 어느 절의 뒤편까지 걸어 들어가게 돼서 그 뒷뜰에 있는 공동묘지까지 가게 되었더라고요. 물론 묘지엔 담이 쳐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으나 충분히 으스스했습니다. 너무너무 재수없고 기분이 더러워진 저는 그대로 왔던 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한 5분쯤 뛰었더니 그제서야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잠깐 재수없고 말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량이 지나 어느 날 밤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리면 저는 보통 그림자를 봅니다. 하지만 제 평생 동안 그 그림자가 저에게 말을 걸거나 제 몸에 무슨 짓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는 가위에 눌렸는데 제 몸이 자꾸 위아래로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잠결에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마치 수총각이 어찌어찌 본능에 몸을 맡기고 몸을 움직여보려는 움직임에 가까웠더랬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설상가상으로 가위가 잘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어색하고도 더러운 움직임에 몸을 그대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묘한 시간은 약 5분가량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자꾸 흔들리고 어지럽고 이 귀신 쉑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깨어나는 필살비기 발가락에 힘주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랍쇼? 이 귀신놈이 결국 제 허벅지 쪽에 무언가를 흘리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온도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허벅지에 닿는 촉감이 분명 액체였습니다. 이때는 소름이 돋거나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킹받고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잘 자고 있는 사람 건들고 갈 거면 잘 하기라도 하든가. 근데 너 개 못하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만 즐기고 간다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 귀신 쉑은 그 다음에도 3번 정도 저를 범하러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즉시 발가락에 힘! 필살비기를 발동하여 바로 쫓아내고 야! 너 개 못하잖아! 꺼져! 한국말이라서 못 알아듣냐? 오마이! 해타쿠소 다카라 우사로! 너 개 못하니까 꺼지라기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가며 쌍욕을 날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랍쇼? 이 귀신놈 나름의 자존심은 있었는지 자꾸만 존재감 과시를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붙어있던 자석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샤워할 때마다 시선이 느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근데
샤워를 할 때는 나름 매너 있게 문 밖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본인? 일본 귀신의 예의 범절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웃긴 동거를 2달가량이나 지속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도 그냥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을 어떻게 퇴치해야 하나? 나는 한국인이고 여긴 일본인데 어느 나라의 무슨 무당, 무슨 스님에게 물어봐야 하지? 감도 안 와서 그냥 주변에 하소연이나 많이 하고 다녔네요. 일본인 친구들의 의견은 남자친구들은 대체로 귀신 같은 게 어딨어 라는 반응을 보였고 여자친구들은 진지하게 공감을 해주며 신사나 절에 가서 재령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더군요. 근데 여자친구들이 조언해 준 대로 일본에서 재령을 받으면 돈을 많이 줘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사자한테 걸리면 어쩌나 싶어서 외국인 리스크 이슈로 무산되었네요. 결국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 귀신 쉑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믿기 어렵겠지만 귀접이라고 들어봤나? 내가 그걸 당한 것 같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금지옥엽 외동딸이 사람도 아닌 귀신에게 그런 일을 당하다니. 테토남 중에 테토남이 저희 아버지가 듣기엔 꽤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부산의 용하다는 무당 선생님께 부적을 3장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하나는 베갯잇에 넣고 나머지 하나는 문에다가 붙이래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종종 컨디션 난조로 가위에 눌릴 때는 있긴 해도 뭔가 보이는 일은 일절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나네요. 이 귀신 쉑. 그렇게 퇴치당한 후로 무사히 성불했으려나요? 한국 부적 맛은 일본 부적 맛보다 더 매웠겠지요? 이게 바로 K-파워야 짜샤! 생각해보니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더라면 이런 귀신도 안 붙었겠다 싶긴 하네요. 저도 조만간에 멋진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길 바라며 신청곡으로 키타니 타츠야의 고스트를 부탁드리고 갑니다. 아무튼 방문에 붙이는 부적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사진을 첨부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부적이 더 무섭네. 진짜 살벌하게 생겼네요, 부적. 아무튼 안 나온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자, 신청해 주신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츠야 키타니의 고스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약 10년 전.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도권 모 사단 신교대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늦봄이라 날씨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2주차 때 오싹한 낙서를 봐서 온몸에 한기가 돌기 전까지는요. 신교대에서 1생활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낙서는 제 동기 녀석의 관물대에 적혀 있었습니다. 1생활관 샤워실에 귀신이 산다. 오락거리 하나 없는 신교대에서 그런 낙서를 보고 저희 기수는 떠들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서 수군대는 저희의 모습을 저희 생활관 분대장, 그러니까 조교님이 발견하시고서 거기 뭐하고 있나? 하면서 열을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똘망했던 동기 녀석이 당차게 물어봤습니다. 분대장님, 저희 생활관 샤워실에 혹시 귀신이 있습니까?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다행히 분대장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약간 이 녀석들 그걸 발견했구나 싶은 표정이셨어요. 평소에 웃음기 하나도 없으셨던
분대장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본 날이었습니다. 분대장님은 약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따가 저녁 점호 끝나고 말해줄게. 저녁 점호 시간, 분대장님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조교들은 항상 개인 정비 시간에 훈련병들을 우선적으로 샤워시킨 후 저녁 점호까지 마친 다음 모든 인원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부터 1생활관 샤워실에 조교들끼리 모여서 샤워를 하곤 했었는데 그 이야기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샤워실에는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조금씩 생기곤 했다. 6.25 당시에 6.25 당시 군복 차림에 폐잔병들의 형상을 봤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꼭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샤워기 하나가 자기 혼자 저절로 켜져 있기도 한다. 그런데 샤워기 하나만 말썽이면 그냥 고장 났겠거니 하고 말겠는데 그게 매번 다른 샤워기가 켜지더라고. 한 2기수 전에도 여기 샤워실 샤워기 하나가 켜졌었다고 하더라고. 조교들도 1생활관 담당만 하게 되면 가위 눌리는 일이 많다고 하기에 다른 조교들도 1생활관은 별로 배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1생활관뿐만 아니라 신교대 자체에 그런 소문들이 좀 많아. 분대장님은 안 무서우십니까? 당찬 녀석이 또 물어봤습니다. 난 애초에 그런 걸 안 믿어서 여기 맡아서 가위 눌린 적도 없고 아무튼 너네도 혹시 샤워기 켜져 있으면 그냥 밸브 돌려서 끄고 새벽에 켜지면 소리 들리니까 불침번 서는 애들이 알아서 끄고 기록 적어둬라.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자라. 동기들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멈추고 싶지 않았는지 앓는 소리를 냈지만 다 해줘. 분대장님이 얼차려를 주려는 듯한 표정을 짓자 다들 싹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불침번을 서게 됐는데 당시 저희 생활관은 구막사여서 침대형이 아닌 침상형으로 흔히 군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기다란 복도식 생활관이었습니다. 이 복도에 훈련병이 번호별로 5명에서 6명씩 일렬로 차렷 자세로 서서 있었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정말 잘 알지만 저는 한 패급 했던지라 그때 당시 받았던 인터넷 편지들을 모아서 전투복 바지춤에 넣고 휴지를 함께 챙기고 바로 뒤에 서 있었던 동기 녀석에게 화장실 좀 다녀온다면서 대변기 칸에 앉아서 편지를 몰래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날은 정말 너무 피곤했던 터라 편지를 읽다가 대변기에 앉은 채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지요.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희 생활관 화장실은 대변기 칸 바로 위에 옆으로 창문이 뚫려 있었고 그 창문 안쪽은 길다란 샤워실이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샤워실이요. 저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제 오른쪽 귀 바로 옆에 대고 크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야! 저는 화들짝 놀라서 깨버렸습니다. 아! 분대장님한테 자다가 걸렸구나. 조졌다. 생각하면서 일어났지만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갑자기 오싹해진 저는 손목시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체크해봤습니다. 20분이 지나 있더군요. 나가서 분대장님 자리를 쳐다봤습니다. 분대장님 자리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곤히 자고 있는 인기척도 느껴졌습니다. 일단 자다가 걸린 건 아니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제 바로 뒤에 동기 녀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혹시 아까 분대장님 화장실 들어온 거 아니지? 아니야. 왜? 아니야,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그냥 꿈꾼 건가 봐. 그때 동기 녀석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혹시 누가 소리 지르는 소리였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맞는데? 왜? 동기는 표정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우리 다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거 네 잠꼬대 아니었어? 우리 네가 미친놈인 줄 알았지. 뒤에 같이 불침번을 서던 다른 동기들도 저희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었고 모두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누가 내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느낌이 나서 나도 놀라서 깬 거야. 그거 그럼 니네도 다 들었다고?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그 순간 저희는 분대장님이 해주셨던 샤워실 귀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있었던 대변기 칸 바로 위에 있던 창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샤워실 창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분대장님께 바로 말씀드렸고 분대장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건은 비단 저희만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샤워실에서 뭔가 까드득 까드득 하는 소리를 한밤중에 들었다느니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제 다음 불침번 때 일어났습니다. 샤워실에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 저희는 그 2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이후라 그런지 사실상 그때 그 이상한 소리에 대해선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저희는 늘 그렇듯 피곤에 쩔어 불침번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또독 또독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쏴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잠이 확 깨서 제 뒤에 동기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였고 샤워실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거든요. 동기들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일렬 배치를 깨면 안 됐지만 저희는 또 모여들어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샤워기 소리 들리는 거 맞지? 맞는 것 같다. 이거 가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켜져 있으면 끄라고 하셨잖아. 그럼 다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저희는 순식간에 결론을 내고 다 같이 샤워실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샤워실은 기다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통으로 쓰고 있었기에 새벽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그 안을 보면 정말 넓고 깊고 무서웠습니다. 샤워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샤워기 하나가 켜져 있는 듯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20살, 21살 먹은 건장한 남자애들이 그렇게 찌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샤워기를 끄고 오기로 하고 그동안 나머지 인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한 후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니었지만 걸린 동기 녀석은 정말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연락해줘 친구야. 나 54번 훈련병이야. 아무튼 저희는 그 친구가 무섭지 않도록 정말 문에 착 달라붙어 있겠다고 걱정 말고 빨리 뛰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샤워실이 넓어봤자 생활관 하나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뛰어서 다녀오면 10초 내외였을 겁니다. 그 녀석은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서 켜져 있는 샤워기를 끽 끄고 빛의 속도로 유턴해서 다시 저희 쪽으로 찹찹찹찹찹찹 달려왔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거의 넘어질 뻔 하면서까지요. 근데 그 녀석이 샤워실 유리문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문은 미닫이 문이라 몸으로 밀면 열려야 하는데요. 바로 문이 잠긴 것입니다. 유리 너머로
그 동기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니네 이 상황에서도 장난질이냐 하는 배신감 반, 공포감 반이었습니다. 맹세컨대 저희는 정말로 다 같이 겁먹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 녀석이 왔다 갔다 한 순간도 정말 짧은 순간이었기에 누군가가 문을 잠글 틈조차 없었습니다. 동기 녀석은 유리문을 쾅쾅 치며 야! 열어! 하면서 완전 패닉에 빠진 듯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던 찰나 밖에 저랑 같이 있던 동기 한 명이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안에서 잠그는 문이야. 그때 샤워실 안에 있던 동기가 이 소리를 듣고 아래를 쳐다봤고 고개를 숙여 잠금 다이얼을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린 후 문을 열며 쓰러지듯 저희에게 안겼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이 소동은 너무 시끄러웠어서 결국 분대장님을 깨웠고 분대장님은 저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분대장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끔씩 조교들이 샤워하고 나오려고 할 때도 문이 잠길 때가 있어서 우리도 그냥 열고 나온다. 다음부터 이런 일 생기면 그냥 열고 나와. 평소 같았으면 잔뜩 화를 냈을 분대장님도 무슨 일인지 이해한다는 듯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소동도 끝이 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그 밸브는 손으로 돌려서 열어야 하는 밸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돌아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대체 어떤 물리적 힘이 그 밸브를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희가 겪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졸다가 들은 동기들이 모두 들은 그 중성적인 목소리의 비명소리, 갑자기 켜진 샤워실 밸브, 그리고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안쪽에서 잠긴 문. 정말 그때 그 샤워실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활관 샤워실에서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희는 수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겨서 혹시 좋은 일이라도 생기려나 싶었지만 그럴 일은 딱히 없었고요. 당시엔 정말 무서워서 귀신을 안 믿던 저한테도 꽤나 크리티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최전방 GP로 자대 배치를 받았고 자대에서 겪은 다른 오싹한 경험담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이 사연이 채택이 된다면 한번 제보해 보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중성적인 목소리는 졸다가 혼자 중성적으로 소리 지르신 것 같은데 아닌가? 신청곡은 사연자분의 입대곡인 트와이스의 Cheer Up. 야, 이 노래 참 오랜만이네요.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요거를 마지막 곡으로 틀으면서 저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포사연 특집이었고 올 여름 정말 공포사연 덕분에 저도 오싹오싹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 웃기도 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 살짝 묵혀뒀다가 잘 발효시켜놨다가 내년에 또 슬슬 더워지면은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사연이 별로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시면은 금방 소개될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그 주펄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그 사연 카테고리나 그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트와이스의 Cheer Up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